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진영 편향 이념 외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목표다. 예,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모셔서 약간 좀 저도 느낌이 다르네요. 2주 전에 조국 대표로부터 영입 인사를 받았을 때는 거절했고요. 아, 그러셨구나. 딱 2주 됐습니다. 2주 전 월요일입니다. 저도 너무 어색합니다. 예. 근데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외교 쪽은 정말 좀 심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25년 동안 대학에 있었고요. 예. 사실 작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셨죠? 정치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 방송, 교육, 강연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망가지는 속도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좀 평온할 때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 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전문 지식을 통해서 자문하는 건데 예. 이쪽이 너무 빨리 망가지니까 실제 현장에서 너무 빨리 망가지니까 예. 제가 강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교는 상대가 있고 외교를 한번 무너뜨리면 그렇죠. 복구가 가능하냐. 실제로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싶었고 사실은 제가 외교 광장이라는 한 100명 정도의 외교 전문가들과 예. 좀 진보적 지식인들과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예. 거기에 사실은 올인을 하려고 했고요. 아, 그러셨죠. 실제로 사실. 예, 실제로 국회에 등록까지 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예. 그보다 더 급하다. 하다 보니까 더 급하다. 예. 현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 그 네덜란드 대사 초치한 것도 기억 남고 뭐 다른 쪽에서도 대사가 초치된 적이 있다 그런 어떤 예. 루머성을 들었는데 네. 안에서는 외교가 안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외교부에 예. 있었으니까요. 외교부는 처음에는 자기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정부가 바뀔 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렇죠. 틀릴 때는 좀 여기서 하는데 이런 예. 것들이 몇 번 묵살이 되고 나면 관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인풋을 하지 않고 아웃풋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네. 그런데 우리는 머리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국빈 방문할 때 그 의전 때문에 의전 비상은 다 날아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블랙핑크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 그게 그 국빈 방문장이 좁고 아이돌이 공연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우리는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라고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장소에서 뭐 아니면 딴 장소가 얘기됐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지. 외교부가 그런 곤란하다는 걸 계속 보내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뭉갠다고 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곤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전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2022년 11월부터 제가 예.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프놈펜에 가서 한미일이 그 역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을 합니다. 예. 삼정상이 만난 적은 많지만 공동선언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감을 느꼈고 그리고 일본이 안보법을 개정하고 3개월 후에는 또 강제동원이 일방적으로 양보가 되고 그렇죠. 거기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로 가는 이 10개월이 저는 사실 진짜 저작년 11월부터 이거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거다. 이걸 숨기고 가고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주도한 트럼프 프레임워크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재 정부는 동맹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계속 극구 부인했었잖아요. 예. 그 이유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미국 한미 동맹이 아니고 일본 밑에 한국의 느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국민적인 저항감 때문에 한미일 동맹은 절대 아니야. 예. 공고한 협력 정도야. 뭐 이렇게 계속 격화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지금 미국이 왜 한미일 동맹을 만든다는 생각을 물어보시면 이건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너무 멀고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아시아에서 버팀목이 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 한일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한일이 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그렇죠. 미국 입장에는 했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사실 일본 탓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 탓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강제동원이나 위안부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이 묶인다는 게 북중러와는 대결 관계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 동맹 자체가 우리가 제일 전위대가 되는 하나의
말씀 죄송합니다만 행동대원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우리와 바로 맞닿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안보 위기를 올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가 있느냐. 근데 뒤에 보면 한미 이렇게 되는 사이에서 한중 관계 무너지고 있고 남북 관계 무너지고 있고 한러 관계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저한테는 매우 초조했고요. 제가 입당식 발언 때 말했는데 제가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턱관절 이상해서 아직도 지금 치료받고 있고요. 밤에 그 오한도 나고 제가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입당하고 나서 뭐 좀 약간 뭔가 의욕이 생기는지 희망이 생기는지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안보도 이게 저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으면 좋은 것 같은데 뭘 얻습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런 정세로 가버리면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경제 포퓰리즘이라는 게 국가 재산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풀어가지고 나중에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안보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강하다. 전쟁 불사, 선제 타격론 굉장히 비슷하죠. 강대강. 그리고 지난 정부는 가짜 평화다. 그냥 굴욕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올릴 것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그다음에 일본과 계속 지금 사실 동북아 주변 국가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미 거의 진영 국가라고 할 정도로 군비 확장이 군비 경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쪽으로 저는 억지력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적정이 되도록 외교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위험도를 낮추면서 억지력을 높여야지. 억지로만 무한대로 올리면 이게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전쟁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코스트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하고 계속 우리한테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만약 파병까지 간다면 우리가 남의 전쟁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정권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오사마 빈라덴과 아들 부시가 적대적 공생이었고 박정희와 김일성이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강하게 보여서 국내적으로는 결집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푸틴 같은 사람이 지금 87%입니다. 지지율. 저는 뭐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됐죠. 전쟁 중에는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고 러시아 사람들 젊은이는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는 워싱턴 포스트인가 존 델루리 칼럼을 보니까 뭐 한 2, 3일 전에 나왔던 칼럼인 것 같은데 막 대놓고 바이든한테 이게 너무 이제 대치 국면으로 가고 북한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인센티브 줘서 달래기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에 관해서는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동결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잘 다시 한번 해보자. 대화 채널을 열어야 된다. 미국에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존 델러리는 제가 잘 아는 친구기도 하고요. 연세대 있고 워낙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얼마 전에 CSIS하고 중앙일보에서 했던 백악관에 있는 분이 오셔서 선임 보좌관입니다. 그분이 이제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말은 미국에서는 금기어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되 비핵화가 상당히 장기간이 어려울 것을 아니까 중간 단계를 만들자는 얘기가 미국의 현직 안보 그 관료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CSIS 헬트 중앙일보 이제 초청으로 초청했는데 CSI고 와서 초청된 맞아. 인사는 백악관에 지금 동아시아인지 무슨 뭐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하라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고담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할 때
오바마 때 8년 동안에 우리가 그걸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 북한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예. 공세적이지는 않지만 일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트럼프가 확 바꿨다가 예. 그다음에 바이든이 받았는데 또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가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예. 오바마처럼은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바마보다 더하게 방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스탠스가 조금 변하는 것 같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뭐 미국은 언제든지 국익 실익 외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가? 맞습니다. 우리만 그러면 그 한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유가치 동맹이라고 깃발 한 번으로 쫙 흩들었잖아요. 네. 남은 게 없어요.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이념 외교인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쟁하는 것 같다.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별해 가지고 네. 아군이라고 구별된 일본하고 미국한테 한없이 양보하고 그렇죠.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강대적으로 이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반으로 나눠서 거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 인권,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너무나 사실 귀중한데 예. 어떻게 섞어버리냐 하면 예.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맞죠. 그렇게 예. 똑같이 추구하지 않는 국가는 그런 외교를 단절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그럼 당신은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반대하는가 하고 이걸 묘하게 섞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진보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자유, 인권, 민주주의는 당연히 우리의 중요하죠. 가치죠. 그런데 이걸 꼭 똑같이 하지 않는 국가를 대해서 끊어버리면 적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베트남이랑 경제 외교를 그렇죠. 왜 정확하게 베트남은 괜찮고 왜 러시아하고 중국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둘 다 공산당 일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는 뭐 굉장히 참 비극적인데 거기에 생적사 사적생하고 포탄을 보내면서 미얀마는 왜 안 보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중이고 그럼 우리는 대러 경제 제재를 해서 우리 무역액이 한 25%가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격이나 국위 그럴 수 있다. 그저까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 4나라밖에 안 합니다. 그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인도는 안 합니다.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잖아요. 그렇죠. 쿼드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네. 거기에 포탄을 하고 그렇지. 살상 무기를 지금 국방장관을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나 외교라는 게 수준과 정도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건데 아주 정밀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옵션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중국 옵션 없애고 러시아 옵션을 다 없애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옵션밖에 남은 게 없어. 대통령이 그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왜 유리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움직이니까 본인은 별 생각 없이 움직였는데 주변이 그냥 다 와장창창 다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이치도 사실은 자유인권 민주주의를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국의 평가는 또 전혀 반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다. 독일 유력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한 1년 반 전부터 트럼프하고 제가 강연에 트럼프하고 같이 마주쳐서 얼마나 비슷한 거를 강의해 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반으로 나누고. 그렇죠. 사실 트럼프의 가장 국내 정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열성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로도 4년 평균이 35%입니다. 지지율이. 지난 재임 때. 저기 초임 때요. 비슷하네. 비슷하고요. 한국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도층에게 냉소리를 심습니다. 그러면 중도층 제발 나오지 마. 어차피 정치는 더러운 거야. 투표장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이상한 기괴하고 우리가 보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신에 이들은 열광하죠. 그러니까 미국 선거 구조상 35%만 제대로 투표장에 나와도 이긴다거든요. 그렇게 이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실패했냐면 왜 실패했냐면 그때 팬데믹 때문에 우편 투표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이라도 집에서 우편 투표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그래도 겨우 이긴 게 바이든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데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조국 혁신당에 들어갔냐, 이 검찰 독재가 왜 외교에도 중요하냐 하면 이분의 사고와 이들의 사고는 국내도 노동자, 진보, 좌파, 야당을 척결하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척결. 예. 그리고 똑같잖아요. 예. 그게 그대로 외교에도 가면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적군과 아군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외교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지금 저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뭐 호주는 뭐 일단 환영한다 형식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파장은? 이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평생을 공부를 했고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 2년간 군의 외교원장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임 대사라 그래서 예. 미국도 한 30%가 특임 대사예요. 뭐냐면 예. 실제로 자기 대선에 공헌했던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 케네디의 딸이 일본의 대사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네. 대사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 외교관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국방장관이 만약에 출신이 예. 주 호주 대사에 갔으면 호주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관은 미중 일러 장관급이 가는 거거든요. 미중 일러만. 예. 그 장관급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호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예. 거꾸로 이 범법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렇지.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도 호주는요. 과거에 영국에서 추방하고 귀양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범죄자들 거기에 교도소. 그렇죠. 예. 그리고 호주는 한국과 워킹 홀리데이 정도 아주 가깝고 무역적으로도 깊지만 예민한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있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지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보완적이고 여행도 많이 가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논란이 있는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논란이 없는 곳이니까 약간 언론의 주목도에서 멀어지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언론을 보내면 항상 특파원도 많고 항상 이슈가 벌어지니까 그 언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피처로 최고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호주는 그렇게 받겠죠. 그리고 제가 국립외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립외교원에서 이런 특임 대사들을 위해서는 아주 알차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외교 업무를 안 해본 분이니까. 그게 몇 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제가 그걸 다 관장했고요. 예. 한번 안 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호주 ABC 방송 그 보도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마지막 문장 한 두 패러그랩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레즈라고 국방장관이 있는데 그분하고 한 넉 달 전인가 뭐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담에서 그 한화가 그쪽에 보병 그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납품하기로 하고 공장도 자주포하고 장갑차하고 우리가 공장도 짓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 짓기로 한 데가 이제 빅토리아주인데 그 빅토리아주가 말레이즈 장관의 지역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시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한국이 뭔가 좀 짰나? 이거를 스케줄을 다 짰나? 그런 느낌. 그리고 호주의 국방장관 입장이나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 지역구의 일자리도 챙기고 공장도 챙기고 그리고 호주는 뭐 바터를 해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딱 실어서 보도를 했던데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호주에서는 그게 호주의 탐사죠. 국방장관이 왜 이런 무리한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볼 때는 우리 신임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하고 비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이고 비자는 저 나라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허가잖아요. 그러면 외교도 똑같습니다. 신임장은 우리 대통령이 주는 겁니다. 저건 아그레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그리먼트라 해서 받는 겁니다. 어그리망이 꽤 빨리 나왔거든요. 신임장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 생각은 호주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것도 약점 잡혔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측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선전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약은 방사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왜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무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예,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죠. 또 외교부 해명이 또 거짓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던 김한중 대사가 정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정년이 될 걸 떠나기 전에 몰랐습니까? 이분이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예. 외교부는 그 연속상을 위해서 정년 전에 떠나면요. 거기에서 임기 마칠 때까지 정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해명이 거짓말이 계속 낳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줄 예상하고도 이분이 여기 계셨을 때 수사를 받고 혹시라도 양심 고백을 하면 나가서 파장이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디올백 논란이랄지 다 이제 보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뭐 스웨덴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랄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호주 ABC 방송, 독일, 그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보고 있고 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네이처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좀 억압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스캔들이 굉장히 많다. 디올백 뭐 바이든 날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네. 외교도 파탄이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2년간을 돌아보면 네. 무수한 무수한 해외 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자회담도 많았단 네. 말이죠. 잘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이슈를 가지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교가 있습니까? 엑스포 하나 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다 뭡니까? 한미일이에요. 미국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한미, 한일, 한미일만 만났잖아요. 네.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닌 겁니다. 단 2년만.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구태여 한국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만나고 일본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어떤 이슈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후 같은 것도 문재인 정부 때 기후 회의도 했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앞장서서 했던 이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예요. 대통령은 나가서 한반도 남북 평화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이슈인데 오히려 과거에는 한국은 나와서 왜 한국 한반도 평화만 얘기하냐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엔 연설에서도 두 번 또 자유만 얘기했지 평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지금 이미 단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게 좋은 게 한국에게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에게 좋은 게 한국에게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본인들에게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비켜가거나 살짝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따라가 버리면 그렇죠. 미국에게만 좋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안보적으로는 한미를 묶으면 제일 좋은 게 미국이에요. 네. 그렇죠. 방패가 2개 생기고 일본도 좋아요. 한국이란 방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미국에서 지금 하려는 게 중국 쫓아내고 거기다가 그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5대 기업이 투자한 게 133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0억 달러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3년 동안 모은 돈이 20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33조 한 나라가. 네. 그리고 그게 보통이 아니라 보통 얘기하는 첨단 산업의 배터리 공장,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공장,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 지금 사실 거의 공사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보조금이나 받았지 못했죠. 네. 바이든은 약속했습니다. 물론 빨리 지으면서 해주겠다는데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요, 트럼프 그 보조금 안 준다고 지금 이미 얘기해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안 제가 삼성 임원을 그 당시에 만났는데 왜 가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해요. 왜?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거절하기 힘들다. 그런데 가면 사람을 많이 보내면 이윤이 안 떠.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 가서 파견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적게 보내면 미국한테 기술이 유출된다는 거예요. 제조업 기술.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네. 그러면 이걸 보장할 정도의 한국이 일개 기업이 바이든을 상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이것도 하면서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미국하고 철저히 이익을 챙기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요 단 한 번도 미국한테 그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는 동. 조국 혁신당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국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6시 운명이 그냥 우리 조 대표께서 그냥 다 풀어가지고 투표하게 하셔서 네. 영입 인재로서의 별로 가산점이 없습니다. 아, 가산점 같은 건 없습니다. 없죠? 물론 없죠. 이제 먼저 네. 당이 이분들을 영입했다는 효과, 홍보 네. 효과는 있을지 홍보 모르지만 그 효과는 외에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립니다. 지금 오늘 6시에 그 끝나고. 룰이 남자분 2분, 여자분 2분씩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 선거관리인단의 투표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입성은 아직 모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남자 쪽에서 조국 대표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한 표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거기다 유명한 사람들 많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남자는 남자끼리 경선하고 왜냐하면 여자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죠. 13579, 2468. 그것 이게 딱 때문에 50% 해야 되고요. 예. 네, 그거는 그러니까 13579는 여성 비례대표 표고요. 그러니까 남은 2468이니까 2위는 제가 보기에는 조 대표께서 하실 것이고. 근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연락이 충분히 오실 만한 분이고 네. 어떻게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조국 대표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제일 좋았던 말이 쉐빙슨이었어요. 쉐빙선. 쉐빙선. 예. 그때 얘기했던 논리가 이거잖아요. 민주당은 나름대로 포용적이고 큰 틀에서 중도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그렇죠. 좀 세게 나가야 될 때 못 나가고 예. 몸집이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얼음을 깨고 저는 거기에 보태서 구명정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전략이 안 먹히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중도층이 좀 돌아온다는 느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대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비례표를 까먹는다는 부분이 약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걸 합치면요. 예. 40%가 넘습니다. 항상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이전에는 30%대로 국민의힘의 비례와 민주당의 비례가 30%대의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는 어디서 온 걸까요? 40%는. 중도층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중도층이 비례대표를 조국 혁신당을 찍으면서 국민의힘을 찍을 리는 없었잖아요. 지역이. 근데 저는 이쪽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전체 이 반윤 연대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게 일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극우적인 생각 5.18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스탠스도 그렇고 이게 뭐 일본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거야 좋죠. 왜 누가 반대합니까?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그것 이상의 저 사람들 그냥 우파가 아니고 진짜 극우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중도층 스윙보터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갖게 되는데 옆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신 가장 외교 분야가 가장 합리적인 인사들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시면 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좌처럼 보입니다. 강하게 주장해야 되니까. 예. 박근혜, 이명박, 지금까지 있었던 노태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중간으로 약간씩은 수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나라 살림을 하고 현실적인 것도 봐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유일하게 대통령 중에 더 우측으로 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후보 때보다 잘 보십시오. 맞아요. 후보 때보다 훨씬 더 어느 쪽으로 갑니다. 어. 그게 저는 뭐 일종의 뭐 콜링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 지지자들이 시대적 과거를 느끼셨는지 저는 확실히 그분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적어도 역사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일본하고 미국으로 가야만 우리나라가 산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념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외교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전략가로 현실적으로도 국내 정치 아까 말씀드린 안보 포퓰리즘을 사용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다. 이쪽 우파도 끌어내고 예를 들어서 한러 관계가 망가지고 한중 관계가 망가져도 우리 지지자들은 이 정부의 외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혐오 정산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런 걸 계속하죠. 그런 사이 우리 외교는 무너지죠. 문제는.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 있다 또는 뭐 만나자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한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무슨 굉장히 좀 냉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또 중국에 갔고요. 예. 여기 있는 중국의 대사관하고도 꾸준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외교관들은 나쁘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겠죠. 그냥 한국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급 기관에. 각급 기관에 그러니까 한 번씩 다자기에 가서 30분 시진핑 만나고 뭐 왕위 외교 잠깐 부산에 왔다 가고 이런 것만 있지 실제 실무상에서 아무런 접촉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러 관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일본도 안 그러는데. 그렇죠. 일본은 다 만나죠. 다 만나는데. 그다음 북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은 한쪽으로서 제재를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제재를 하는데요. 거기 극동 지역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 이게 한러 관계나 한중 관계에 지금 약간 거의 절박한 절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쁜 건 뭐냐면 이게 나빠질 거에 대한 위기인데 제가 듣는 두 번째 좋은 소리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제 깊은 얘기를 하면 지금 정부의 외교가 한국 국민들 전체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이 정부의 미래의 추종적인 이 외교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만 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나 국민들이 계속 떠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면 그거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프리고진이 쿠데타 한 지 3시간 만에 전 세계에 퍼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중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한국하고 적대 관계에서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계속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해야. 그게 국익이야. 그래서 처음에 물으신 것처럼 이 복구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복구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의 동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부터 지금 국민 참여 경선이 시작이 됐고 오늘까지 하는군요. 오늘 6시까지 하고요. 9시에 발표입니다. 6시까지. 아직 뭐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선거인단에게 마지막으로 지지 호소하신다면. 뭐 여러 좋은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법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맨파워가 아무래도 전체적 규모가 적으니까 선택과 집중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전문가 하나는 있어서 이 당이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정치에 뛰어든 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저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